자, 이번 시간에는 책을 좀 보시면서 이제 우리 과목에 대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가보시고요. 이제 14페이지부터 정확히 28페이지까지는 뭐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뭐 보셔도 되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고, 좀 제가 설명을 요하는 것들을 좀 위주로 그 앞에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14페이지에 놓으시면 법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법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뒷장 한번 잠깐 넘겨볼게요. 그러니까 이 16페이지 3번 주제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뭐를 좀 먼저 볼 거냐면,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중앙정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라는 게 있어요. 이 지방정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하면 좀 쉽죠. 그래서 중앙정부에는 어떤 것을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 규범으로 삼냐면, 아까 보셨던 법 있잖아요. 법. 또는 법률 뭐 이런 거를 하나 이제 통치 규범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대통령령은 다른 말로 하면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법이나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국회. 국회, 여의도에 있죠? 국회에서 만들고, 가장 상위에 있는 규범이에요. 그러면 시행령은 누구의 명령이냐면 대통령의 명령이에요. 대통령의 명령. 그러니까 명령을 대통령이 내리면 그걸 시행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행규칙은 장관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이제 되게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하고 관련되어진 법들을 이제 주로 다루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이제 장관들이 많은데, 부동산하고 관련된 장관이 어떤 장관이 있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설명을 또 추가로 드려야 할 것은, 법이라는 게 있고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개념이에요. 법과 법률은 서로 같은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법은 법의 이름이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끝에를 법으로 이렇게 끝내요. 그런데 법의 이름이 두 단락 이상 넘어가는 거는 법률로 끝을 맺어요. 예를 좀 하나씩 들어드리면, 민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죠? 민법은 한 단락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끝에 말을 뭐라고요? 법. 이렇게 이제 끝나요. 그런데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신 법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국토의 계획이 한 단락이잖아요.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용에 관한이 두 단락이잖아요. 이렇게 두 단락으로 넘어가는 법은 법으로 끝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뒤에를 법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거를 그러면 규범으로 삼을 거냐면,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말하자면 법이 필요한데 이걸 조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도 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그냥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례는 의회에서 만들어요. 지방의회. 그래서 뭐 가령 서울특별시 의회, 뭐 강동구 의회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거를 조례라고 해요. 제가 이 설명은 이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조례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하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강동구 조례가 있겠죠, 그죠? 그럼 강동구 조례는 어디서 만드는 거죠? 강동구 의회에서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규칙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명령을 만들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지자체
지자체의 장의 명령을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서울이잖아요. 서울 같으면 누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냐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정할 수 있고, 또 이 동네에서는 누가 또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겠어요? 강동구청장도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례라는 말은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조례가 실제로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례가 뭔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17페이지로 한번 와보시면 법조문의 형식 해가지고 법은 이제 좀 딱딱한 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상위에 조라는 게 있고요. 조 밑에 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 그리고 그 밑에 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조하고 항만 있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 바로 밑에 박스에 보면 제7조 이렇게 있죠. 밑에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를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일항,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하고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박스는 2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2조, 이거는 밑에가 동그라미 번호가 아니라 그냥 번호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호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읽을 때 제2조 1호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그라미는 1항이라고 읽고 그냥 번호는 그냥 1호, 2호 이런 식으로 읽어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2조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박스, 밑에 박스. 거기에다가 별표를 3개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조문을 한번 읽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이 용어의 정의가 우리 법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11월, 12월 과정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11월, 12월에 되게 학원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이때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1월에, 1, 2월에 이제 시작하는 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11월, 12월에 시작하시는 분은 많잖아요. 그런데 1, 2월 달에 시작하는 인원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2월에 시작하는 분들하고 1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2달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2달의 차이가 언제 이게 발생이 되냐면,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겠죠.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어느 정도. 물론 재수생들은 더 많이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3월 정도 되면 점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 정도 되면 용어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걸로 용어가 다 이제 사용이 되고 잡히니까 문제를 그냥 틀린다기보다는 대충 고민이라도 해보고 틀린다는 거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근데 이제 1월 달에, 2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12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3월에 가서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왜? 용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틀린단 말이에요. 이 용어인지 저 용어인지 헷갈리니까. 근데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쭉 가냐면요, 시험장까지 가서도 쭉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공부를 11월에 선택을 했잖아요. 그건 정말 잘하신 거고, 학원에서 운영하는 전체 커리큘럼을 다 한번 밟아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그냥 나는 이거를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할래. 물론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11월, 12월 과정에는 내용보다는 용어 위주로 여러분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이런 정도를 빨리빨리 캐치해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이 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용어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게 좀 중요해 보여,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중개람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어요. 자, 질문, 어느 게 좀 중요해 보입니까? 여기서 딱 봤을 때 중요해 보이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알선하는 거죠. 한마디로 줄이면
중개란 뭐 하는 거죠? 알선하는 거. 근데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해 볼게요. 중개는 알선하는 건데 무엇을 알선하는 거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간단히 행위를 알선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다 우리 형광펜 같은 거 있으시면 채색을 한 번만 해주세요. 없으시면 그냥 뭐 밑줄 같은 거를 한번 해주시든가 책가리는 펜으로. 중개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중개란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역으로 한번 가봅니다. 중개란 행위를 알선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지 말고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도대체 무엇을 알선하는 건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가 득실되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다시 질문. 그러면 그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행위는 누가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행위의 당사자가 누군가. 거래 당사자죠. 그죠? 거래 당사자가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 무슨 물건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지 찾아보세요. 중개 대상물. 그러니까 전부 그 행위라는 단어를 전부 지금 수식하고 있고 그 하나의 그 목적어인 행위의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어가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말은요 뭐냐면 중개하는 자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알선을 하는 거예요. 다시 중개하는 사람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알선을 한다. 그럼 알선한다는 건 도와준다, 소개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여기서 딱 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취득이라는 단어 들어오죠. 취득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뜻이고 3. 중개업.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중개와 중개업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좀 한번 볼 건데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걸 중개업의 3요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번호 1번 한 번만 잡아줄게요. 의뢰 밑줄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볼게요. 보수, 보수에다가 밑줄 2번. 보수가 없으면 그건 업이 아닌 거예요. 보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업에다가 밑줄 3번. 이거를 중개업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의뢰와 보수와 업. 요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걸 중개업이라고 한다. 자, 설명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드릴 거고요. 4. 개업 공인중개사. 얘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제가 개공.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개공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개공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개공이라 하면 한마디로 줄여서 뭐 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등록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자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 주실 거고요. 다섯 번째 용어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공이라 함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소공의 정의에서 중요한 거는요. 소공의 업무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소공의 업무 두 개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공의 업무를 개수로 이제 센다면 두 개가 있다고. 그걸 한번 좀 찾아줄게요. 첫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거기다가 우리 채색을 한번 따로 한번 해보세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번호 1번도 한번 매겨주시고요. 두 번째 소공의 업무를 한번 찾아주세요. 중개 업무 보조. 거기 중개 업무 보조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동그라미 2번 한번 적어볼게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참 많이 물어볼 건데 소공의 업무는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공의 업무는 두 개를 합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소공이 중개 업무를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서 같은 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소공이. 그럼 자, 개공은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정의에 그런 말이 없어도 당연히 개공은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거고, 누가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것 중에 소공. 그럼 연결해 볼게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개 업무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계약서를 쓸 수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가 약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약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옷 안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장된 약을 사려고 해. 포장된 감기약, 포장된 소화제. 그럼 그거는 꼭 약사만 팔아요? 아니면 아무나 팔 수 있어요? 그 약국에서 아무나 팔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약하고 저 약하고 섞는 행위, 이 약하고 저 약하고 섞어 조제하는 거, 이거는 누구만 섞을 수 있어요? 그건 약사만. 그건 왜 약사만 섞을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상극되는 약을 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 가장 본질적인 업무는 계약서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를 첫 번째를 따지라 그러면 뭐예요? 사람한테,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 순위 1번을 한번 찾아보면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없어요?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생명, 목숨, 내 건강,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재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내 가족의 생명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1번이라고 치고, 그 다음으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재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재산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은 84%를 부동산으로 운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부동산에 애착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의 84%는 부동산. 그러니까 나머지 16%가 이런 주식이나 예금이나 이런 걸로 운영하고, 대부분의 재산은 84% 정도를 부동산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생명을 다루는 거는 의사, 약사 이런 게 다루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다루는 건 누구야? 공인중개사가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개공하고 소공하고. 그래서 소공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6번째,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닥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앞부분에 뭐가 아닌 자로서 이런 말 나왔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개공에 소속되어서, 그러니까 취업을 하긴 했는데 얘가 뭐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격은 없다는 뜻이지. 해가지고 얘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같은 거, 일반 서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무실 안에서 발생하는 말 그대로 서무 있잖아요. 전화 오면 전화 받는 거, 손님 오면 손님 이제 응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반 서무라고 그래요. 그런 것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어요. 그럼 질문, 중개 보조의 업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중개 업무의 업무 한계. 단순 업무 보조. 거기다가 채색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단순한 업무 보조. 자, 그러면 단순한 업무가 무엇인지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단순한 업무가 도대체 뭔가? 현장 안내라든가 일반 서무, 이런 게 단순한 업무가 되는 거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부조원은 집 보여주는 거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뭐야? 현장 안내 이런 거지. 그러면 중개부조원은 계약서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딱 두 사람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랑 누구? 개공하고 소공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쭉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실 겁니다.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몇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냐면, 22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 보셔도 되고, 특별히 안 보셔도 되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여러분 이제 복습하실 거니까.
자, 이제 5번, 22번의 5번 용어는 좀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 22번의 5번 용어에다가 별표를 하나만 좀 잡겠습니다. 22페이지 5번 용어. 지금 거기 보면 뭐하고 뭐가 지금 나와 있냐면 본다 혹은 추정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제 본다와 추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다와 추정은 완전 다른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본다와 추정. 본다는 한자어로요, 얘를 의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간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모든 법 과목에서 본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게 이 말로만 쓰면 좋은데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법조문이나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나 이 말도 제법 많이 써요. 의제 이런 말, 의제됩니다 이렇게 또는 이 말도 많이 쓰고요. 간주.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본다, 의제, 간주는 말 그대로 확정 상태를 말합니다. 확정 상태를 말하고요. 추정은 한자어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면 얘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다는 확정, 미확정 이렇게 나눴을 때 뭐에 들어가겠어요? 미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 미확정 하면 미확정. 일단 이제 간단한 설명은 드렸고요. 법조문에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민법 법조문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법조문이 없어서 민법 법조문을 좀 보여드립니다. 23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박스 하나 나오죠. 민법 826조의 이 성년의제 뭐 이런 말 나오는데 미성년자가 자 이제 참고로 미성년자는 만 몇 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냐면 19세 미성년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미성년자가 무엇을 하면요?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성년으로 본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사례 하나만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거기 여기에다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17세이자가 만 17세이자면 성년, 미성년? 미성년이죠. 아직 19살이 안 됐으니까. 근데 얘가 혼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혼인을 할 수가 있다고. 누구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얘는 성년, 미성년? 지금 826조의 2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성년, 미성년? 성년이 된 거죠. 성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얘가. 그렇죠? 그런데 한 달 살다가 혼인신고 다 했는데 한 달 살다가 엄마 나 이혼할래 이래가지고 이혼을 또 해버렸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얘 성년, 여전히 성년 아니면 나이로 17밖에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미성년. 둘 중에 하나 찾아보세요. 성년이겠는지 미성년인지. 17 먹었는데 혼인했다가 이혼한 상태. 자, 얘가 성년일까요? 미성년일까요? 자,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여기다 제가 이거를 괜히 쓴 게 아니에요. 확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확정.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는 이제 성년이 된 거지. 그러면 얘는 이혼을 해도 성년이다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안 바뀐다. 이거를 확정이라고 하고 의제라고 하기도 하고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상태. 그냥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니까 얘는 다시 미성년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자, 그런데 이제 추정은 밑에 이제 844조에 보니까 1항이죠. 이런 말이 또 나와 있어요. 재밌는 말이 있는데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부, 여기서 부는 남편을 말해요.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왜 추정한다고 했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바뀔 수 있나요? 아니면 바뀔 수 없나요?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친생자 확인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를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추정은 깨질 수 있는 상태. 자, 다시 추정은 뭐 할 수 있는 상태라고요? 깨질 수 있는 상태를 추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 추정과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사례 하나 드릴 건데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된 사례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사례인데 이 사례가 좀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니까 좀 잘 들어보시기도 하고 여러분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실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남양주시에서요. 어떤 아파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2주도 안 된 그런 사건인데 이 어떻게 됐냐면 부인이 있고요. 남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과 남편이 원래 그 부인과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재혼한 상태였는데 아무튼 혼인신고를 한 정식 부부였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을 살해를 한 거예요.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죽인 게 어떻게 죽였냐면 그 주사기에다가 니코틴 있잖아요. 니코틴을 주사액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렇게 주사를 해서 그게 많이 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죽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이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남편한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남편한테는 자식이 없었고 부모님도 안 계신 거예요. 이 남편의 부모도 없었고요. 그럼 누가 있었었냐면 이 남편의 형제가 있긴 했었는데 그 형제 중에 누군가도 또 이제 사망을 했고 그 형제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한 명이 있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일가 친척은 없고 남편의 조카만 한 명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살해한 거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몇 년 후 있다가 밝혀진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남편이 이제 사망했으니까 남편이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살해한 거를 몰랐던 거야. 처음에는. 그 누구도. 자, 그러면 이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한테 상속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사망이 됨과 동시에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상속 등기가 되어진 거예요. 상속 등기가. 그럼 이제 현재 상태의 소유자는 누구죠? 부인이에요. 왜냐하면 상속 등기를 받았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소유자는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팔은 거야.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얘가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지, 제3자가. 물론 대금 다 주고. 이 상태가 이제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3자에게 말하자면 등기가 넘어간 이 상태에서 뭐가 밝혀졌냐면 이 부인이 남편을 살해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게 이제 수사가 이제 돼서 밝혀지고 이게 두 번째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등기가 먼저 되고 이 부인이 살해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 1004조에 보면요. 민법 1004조에 보면 우리 좀 기억하기도 좋죠. 1004조에 보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 상속을 못 받아요. 이걸 상속의 결격사유라고 해요. 그렇다면 부인은 뭐를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속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속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라고. 무효. 그럼 얘는 소유자야,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닌 거가 되는 거지. 그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하고 등기 넘겼으니까 이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소유자는 누구한테 있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남편은 참고로 죽었어요. 조카한테 있는 거지. 왜?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다 그래. 조카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가 누구를 상대로?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은 거예요. 소를 걸었고요. 뭐를 걸었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이렇게 무효고 이렇게 무효가 됐으니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이전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걸었고 이 소송에서 승소가 된 거예요.
얘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이겼어요, 조카가.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금 2년 정도 된 건데, 이 집을 사서 2년 정도 있다가 이 조카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지금 상태가 되고, 1심에서는 얘가 이겼고 2심에서 보나마나 얘가 이길 거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얘가 당연히 이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사례가 2주 전에 보도가 될 때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지금에 와서 조카한테 돌려주라, 뭐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거기 막 댓글에 수십만 명이 달고, 또 뭐 청와대 뭐 청원도 넣고,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제도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주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느낄 때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아직 시작하기 전 단계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법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말이 되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등기는요, 우리나라 등기는 뭐가 없냐면 이런 확정력 내지는 공신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등기는 그냥 뭐만 되는 거냐면 추정력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나라 등기는 뭐만 있다고요? 추정력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추정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뀔 수 있는 상태. 그럼 왜 바뀌었냐면 이 부인이 남편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게 깨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추정력이 깨지게 되면, 이 등기가 무효라면 이것 때문에 발생한 이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등기는 확정력은 없다, 내지 공신력은 없고 무슨 력만 있다고요? 추정력만 있는데 그건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줘 볼게요. 여러분이 제3자적인 어떤 위치에 설 수도 있으니까. 제3자는 억울하지요. 그렇죠? 누구를 상대로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인을 상대로. 왜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얘한테 매매할 때 뭘 줬죠? 대금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매 대금의 반환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당 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걸을 수 있죠. 그리고 매매 대금 반환 받는다고 치면 얘는 손해를 이제 안 보게 되는 거, 소유권은 뺏겼지만.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살해를 해서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기수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어요. 돈은 있어요, 없어요?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얘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 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매매계약을 누군가가 뭐 했을 확률이 있어요? 중개했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제3자는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거의 100%잖아요. 그러면 얘를 상대로 그러면 말하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중개한 개공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할 수 있냐면 얘의 과실이 있어요. 왜 이 중개한 사람의 과실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등기는 확정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력만 있는 거죠? 추정력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매매 중개할 때 이렇게 제3자한테 설명해 주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주었어야 하냐면, 지금 당신이 이거를 사더라도 이 사람이 상속 등기를 받았지만 이 상속의 원인에 이런 어떤 불법적인 원인이 있었다면 상속 등기가 무효고, 그렇다면 당신이 돈을 주고 사도 이거는 못 받을 수도, 이게 소유권 자체를 취득을 못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쟁점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개공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설명을 안 했을 확률이 100%죠. 그럼 얘는 얘를 상대로 이런 거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나는 선의에, 그러니까 어떤 모르고 취득한 거니까 너가 물어줘. 너는 이런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 라고 주장을 하면 판사는 그럼 얘가 손해본 돈 일정한 부분은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조카는 작은 아버지고 작은 어머니인 거죠. 이게 촌수로 따지면 작은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를 살해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알자마자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거라는 거를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겠지. 아마 이렇게 됐으니까 주변의 변호사들을 찾아가봐서 이거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걸 조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얘도 이런 지식이 필요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거를 살 때 뭐를 조심해야 되고 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개하는 개공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 같은 것들은 상식의 폭을 넘어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정말 잘 하신 거고요. 이번에 아무튼 열심히 해서 학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부인이 살해한 내용은 똑같은데 등기를 이렇게 넘겨받고 이 부인이 만약에 10년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또 이걸 민법 시간에 다시 배울 건데 그걸 취득시효라고 해.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넘겨받고 10년이 지나면 이 진정한 소유자가 조카잖아요. 근데 이 조카가 10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취득시효라는 게 인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 이제 뭐 민법이든 뭐 중개사법이든 아무튼 이런 데서 다 배우시게 될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쭉 한번 가보고요. 몇 페이지까지 한번 가보시냐면, 29페이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내용들은 한번 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는 것들이고, 자, 이제 29페이지 중간에 딱 2번 제목부터 한번 볼 건데, 법률 용어 익히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그 과목에서 사용하는 그 법률 용어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1번 용어에 중개라는 용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사전에는 어떻게 이 중개라는 말을 담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뒷장 넘겨보시면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법률적 의미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률적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건데 두 번째 줄 중간 이후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상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다시 한번 채색해 주시겠습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 뭐 이런 개념. 자 밑에 이제 협의의 중개, 광의의 중개 있는데 특별히 이건 뭐 한 보셔도 되고 양가로 2번까지 한번 내려오면 맨 밑에 중개의 유래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몇 년도에 누구로부터 중개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을 확률이 많고 아주 오래된 직업이라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그 얼마나 오래됐느냐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이 중개라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중개라는 직업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좀 쓰는 말이긴 하는데 구전받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건 젊은 친구들은 다 쓰지 않는 말인데 구전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맨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흥정을 붙여서 구전을 받는 것을 업으로 했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전이라는 게 뭐냐면 저를 잠깐 보세요.
이거 해주고 돈을 받는 돈, 이걸 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말을 이 사람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이 설득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둘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소개비를 받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구전이 소개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직업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뭐 거간이라든지 뭐 가거간, 집주름, 각해, 또는 이제 우리 그 일제강점기 지나서 중개업자 이런 말로 쓰다가 계속 용어를 바꿔오다가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칭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중개의 종류를 좀 한번 살펴볼 건데, 다양한 중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보면 거래 행위의 당사자 신분에 따른 구분 이런 말 돼 있는데, 거기다가 채색 한 번만 해주세요. 제목에다가 거래 행위 당사자의 신분에 따른 구분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림을 좀 하나 그려드릴 건데요. 이거를 좀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놓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 나중에 혼자 보시면 헷갈리니까요. 자, 도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이 있고요. 자, 도매하는 사람은 물건 어떤 재화를 한꺼번에 많이 파는 사람. 소매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팔고 뭐 거래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둘이 거래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가까이 가락동에 가면 무슨 시장이죠? 가락시장. 그럼 가락시장 새벽에 가면 무슨 시장이 열려요? 도매시장. 그래서 도매상이 팔고 소매상이 사가는 시장이 열리는데, 얘랑 얘가 직접 이렇게 흥정을 붙이지 않고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개인이 있어요. 이걸 중개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중개인은요, 누구랑 누구 간을 지금 연결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인데 상인 간에 지금 거래를 연결하잖아요. 그럼 이 중개를 상거래를 중개한다 그래서요, 상사중개라고 그래요. 상사중개. 이걸 상사중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상사중개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냥 뭔가를 파려고 하는 그냥 매도인이 한 명 있다고 치고, 이거를 그냥 제가 사인이라고 할게요. 사인, 일반 사인.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냥 일반인. 그리고 또 다른 일반인이 있는데, 이 일반인은 뭔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고 매도, 이 사람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야. 매수. 그러면 이렇게 둘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라면 둘이 거래를 하겠지만 서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 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서로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개공을 끼고 하는 거하고 안 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에 있어서 이 중개를 하지 않고 개공을 통하지 않았다면 얘는 그냥 손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매매를 누군가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많고 중개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면 손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더 안전해요? 개공을.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은 중개하는 사람, 즉 개공을 끼워서 거래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얘랑 얘는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인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인 간의 그냥 사적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라면 이거를 민사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는 상사중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민사중개의 모습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부동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도매 시장이 있으면 상사중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동산은 도매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민사에서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같은 것들이 이 민사중개에 들어가요. 중요. 그러면 상사중개는 어떤 재화를 가지고 하느냐면, 자, 우리 가락동에 가면 뭐를 가지고 우리 도매합니까? 농산물 같은 거.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니까. 자, 우리 노량진에 가면, 서울의 노량진에 또
큰 시장이 있잖아요. 뭔 시장이 있어요? 수산시장. 그럼 수산물을 이렇게 팔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노량진 그 새로 옮긴 수산시장 한번 가보신 분? 한 번 안 가보셨어요? 한번 우리 이 공부 다 마치면 내년 11월 달에 한번 꼭 가보세요. 노량진 그 새로 지은 데가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굉장히 크고 회 있잖아요. 회. 이런 것도 되게 신선하고 그래요. 좀 싸지는 않는데 그리고 굉장히 회 같은 거 되게 신선하게 좀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제가 좀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층이 1층, 2층, 3층 있잖아요. 그러면 1층하고 2층은 좀 되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많은데 비싸요. 그러면 2층도 좀 별로고 3층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올라오는데 거기는 되게 좀 싸고 친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위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무튼 이렇게 상사중개와 민사중개로 나눌 때 부동산은 무슨 중개로 나눈다고요? 민사중개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개공이 중개하는 자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시중개와 참여중개로 구분된다 뭐 이런 말 돼 있잖아요. 그거도 개입 정도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제목에다가만. 그렇게 하고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시중개라는 말이 있고요. 같은 말로 전시중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참여중개라는 말과 매개중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시중개, 전시중개, 지시중개, 전시중개, 참여중개, 매개중개가 같은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제 양자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지시중개와 전시중개는요. 지시중개와 전시중개는 그저 정보만 제공하면 중개를 다 했다고 보는 거를 지시중개, 전시중개라고 해.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팔아달라고 내놓은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만 한다. 이거를 지시중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거. 근데 이에 비해서 참여중개와 매개중개는요. 정보 제공은 당연하고 뭐까지를 해줘야 되냐면 거래계약 체결까지를 끌어내줘야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해줘야 중개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느낌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전통 중개 방식은 지시중개일까요? 참여중개 방식일까요? 참여중개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계약까지를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개중개, 참여중개 이렇게 보면 참여해야 돼. 적극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까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완성 의무 정도에 따른 구분인데 크게 안 보셔도 되는 얘기고요. 4번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자의 수에 따른 구분인데 그거는 우리 채색을 한 번만 해주세요.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자의 수에 따른 구분. 그렇게 하고 내용을 보니까 단독중개와 공동중개 있는데 그거 그림 한번 그려드릴 텐데 이 그림은 꼭 그려 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칠판 잠깐만 보겠습니다. 개공이 있고요. 매도랑 매수랑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 한 명의 개공이 중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지는 중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지는 중개가 있을 때 개공이 몇 명이 하죠? 한 명. 이렇게 하는 중개를 단독 중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양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모양도 있을 거냐면 개공이 2명 이상의 개공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 매도인이 있고요. 여기에 매수인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의 개공이 매도와 매수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알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의 개공이 서로 다른 손님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형태의 중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중개를 뭐라고 하냐면 2명 이상이 한다 그래서 이거를 공동 중개라고 해요. 자, 이 모양을 단독 중개, 이 모양을
공동중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단독중개랑 공동중개랑 개공은 어떤 중개를 선호하겠습니까? 단독중개를 훨씬 선호하겠죠. 이유는요. 왜 뭐 때문에 단독중개를 선호할까요? 바로 보수 때문에 그렇죠. 이 단독중개가 되면 얘가 얘한테 보수를 다 받잖아요. 훨씬 유리한 방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실무에서는 이거를 양타 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타, 얘는 단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단독중개와 공동중개로만 좀 기억해 주시고 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중요한 얘기라서.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 5번에 법적 근거의 유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를 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중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중개를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를 사중개. 이렇게 공인된 자만 하는 거를 공인중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인중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무나 못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중개 대상 물의 위치가 우리나라에 있느냐 아니면 뭐 국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 것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할 때 국내 중개와 국제 중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국내 중개 방식입니다. 그것도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뒷장 가시면 7번에 의뢰의 수에 따른 구분인데 거기 제목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의뢰의 수에 따른 구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제목에다 채색해 주시고 이게 좀 중요한 말이고 일방중개와 쌍방중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일방중개와 쌍방중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는데 7, 8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그대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 개공한테 위에 개공한테 의뢰인이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하는데 몇 명 있나요? 이 위에 개공한테 나한테 의뢰한 의뢰인이 몇 명이죠? 2명 있잖아요. 그럼 의뢰의 수가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쌍방이죠. 그래서 단독중개와 쌍방중개가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에 들어가요. 단독중개와 쌍방중개가 같은 말이다. 근데 왜 이게 전혀 비슷해 보이지 않는 단어들인데 같은 말이냐면 단독중개는 얘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 쌍방중개는 이 손님들을 기준으로 하면 2명 이상이니까 단독중개, 쌍방중개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개공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중개라고 했는데 이 왼쪽 개공만 생각해 볼게요. 왼쪽 개공한테 손님이 몇 명이죠? 1명밖에 없잖아요. 오른쪽 개공도 1명밖에 없고 따라서 이걸 무슨 중개라고 하냐면 일방중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일방중개도 중개다 이런 표현. 그런데 이것도 잘 나오긴 하지만 쌍방중개와 단독중개가 동의어 그 다음에 일방중개와 공동중개가 동의어가 된다는 거 이것들을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금방 개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얘기니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 중개와 중개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양가로 4번 제목에다가 별 3개 한번 해주시고요. 용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용어는 중개와 중개업을 구별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실 거고 중개는 아까 어떻게 정의했냐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었고 중개업은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3가지 요소가 뭐였었죠? 의뢰와 보수와 업 뭐 이렇게 이제 3가지 되어지는 것을 이제 업이라고 했는데 구별 개념과 밑에 이제 2번에 보면 구별 기준해서 뭐 굉장히 장황하게 여러 말들이 써 있어요. 근데 제가 판례 하나만 좀 읽어봐 드리고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33페이지 위에 있는 판례 1번 판례만 좀 잠깐 읽어볼게요. 부동산 중개업법.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인데 옛날에는 이거를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옛날 법. 규정의 중개업 요건으로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반복 계속하여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성 반복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업으로 이래서 영업으로
영업으로에다가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계속성과 반복성도 있고 영업성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선 중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거기 우연한 기회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별표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은 무슨 성이라는 거예요? 우연성이라는 거죠. 우연성.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단 1회 한 번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 결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랬죠. 그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구분해 드릴게요.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하고 뭐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첫 시간에 첫 번째 원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중개는 뭐를 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중개를 간단히 정의하면 뭐를 뭐 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한번 적어볼게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런데 이 중개업은 행위를 알선하는 건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를 받아가면서요. 의뢰, 그 다음에 뭐 있죠? 두 번째 요소가 보수. 보수도 받아야 돼. 보수 없으면 이게 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뭘로 행할 것. 업으로 행할 것. 이게 이제 중개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 판례 읽어봤는데 이 업이라 함은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했어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행위를 업이다라고 지금 판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계속성과 반복성은 어떤 의미냐? 말 그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계속성과 반복성인데 판례는 이거의 반대말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연성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연성이라는 말 뜻은 계속적이지도 않고 반복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우연성은 일회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우연한 기회라든가 단 1회라든가 이런 단어들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업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구별 개념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구별은 못하겠어요. 또는 구별의 실익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덧붙여 볼게요. 중개라는 말은 의뢰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중개는 뭐만 알선하면요. 행위만 알선하면 중개지 의뢰가 필요가 없어요. 또 나아가서 뭐가 없어도 중개예요. 보수가 없어도 중개가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뭐가 아니어도 중개는 된다는 거예요. 업이 아니어도 그게 중개가 된다. 그러면 돈 안 받고 하면 중개업이에요? 중개예요? 돈 안 받고 했어? 중개. 한 번만 하면 중개업이에요? 중개예요? 중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뢰 없이 하면 의뢰도 안 했는데 내가 알아서 했어. 그러면 이게 중개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세 가지가 다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없어도 중개에 들어가고 셋 다를 충족해야만 중개업이 된다. 그럼 이제 개념은 확실히 잡았고 구별 실익은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중개라는 말은 아무나 누구나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무등록 중개는 처벌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되지 않아요.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중개까지는.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된다. 아까 처벌은 몇 년 몇 천의 처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3년 3천. 이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3년 3천의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게 구별의 실익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 공부를 왜 하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벌받지 않으려고 합법적으로 업을 하려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1, 2교시 많이 했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하겠지만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요. 요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법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